정우야, 무서워하지 말거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종길은 정우 옆 의자에 앉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아저씨, 저 혹시 뭔가 잘못했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니야, 전혀 잘못한 게 없어. 종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그 사과들을 샀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래. 신문 돌린다고 했지.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전체에 돌리거든요. 한 부당 100원씩 받아요. 새벽 4시부터. 종길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내 학교 가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랑 빈캔을 주워요. 고철상 아저씨가 친절하셔서 좀 비싸게 쳐주세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종길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살 아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딸 수연이가 그 나이였을 때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니? 종길이 물었습니다. 신문 돌리면 2만 원 정도, 폐지 주우면 운이 좋으면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요.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폐지가 젖어서 안 되거든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소년과 백만장자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사연이 시작됩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63층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박종길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혼자서 마시는 아침 커피는 쓰디쓰기만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종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12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지만 언제나 그 자리는 종길 혼자만의 것이었죠.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도 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 속에서 딸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금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1년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버지, 바쁘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그게 딸이 종길에게 하는 첫마디였죠. 종길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은 대부분 읽지도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건설업계에서 40년간 뼈를 묻으며 일해온 그였지만 정작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책은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돈은 넘치는데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니. 종길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수백억을 넘나들었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으로만 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재산만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종길은 평소와 같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태워다주는 차 안에서 종길은 오늘도 같은 목적지를 향했죠. 바로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온 일상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종길은 값비싼 수입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중환자실 층으로 향했습니다. 멜론, 포도, 복숭아가 정성스럽게 담긴 바구니는 한 개에 10만 원은 좋게 넘는 값어치였죠.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종길은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중환자실 복도를 걸으며 종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장례식장에는 사업 관계자들만 가득할 것 같았죠.
진심으로 그를 그리워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과일 바구니를 나누어 주는 종길의 얼굴에는 어떤 보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환자 가족들이 고맙다며 인사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 진짜 의미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종길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것은 시계 소리뿐이었죠. 이게 부자인 건지 거지인 건지 모르겠다. 종길의 하루는 그렇게 또 끝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종길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부터 일어났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었죠. 운전기사가 몇 번이나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정도로 종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종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마저 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3층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 한쪽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종길은 궁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5호실 앞에서 종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쪽 구석에서 작고 낡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평소 자신이 가져오던 화려하고 값비싼 바구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시장 한쪽에서 파는 것 같은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사과 몇 개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건 누가 가져온 걸까? 종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병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죠.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옷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티셔츠와 무릎이 해진 청바지였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소년은 종길이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낡은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왔어요. 사과 새로 샀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빨간 사과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콧등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종길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년이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손으로 사과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정말 세심하게 닦는 모습이 종길의 가슴 한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종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죠. 커다란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병원 관계자인 줄 알고 쫓겨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서워하지 말거라. 나는 환자분들께 과일을 나누어 드리러 온 사람이야. 종길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내 아버지신가? 소년은 잠시 주저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아빠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조금씩 경계를 늦추는 것 같았죠. 종길은 소년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과일 바구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과 5개가 전부였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골라진 것들이었거든요. 크기는 작았지만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었습니다. 이 사과들을 내가 직접 산 거야? 종길의 질문에 소년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제가 샀어요.
소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종길은 무릎을 굽혀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이 사과들을 살 수 있었니? 솔직히 말해봐도 괜찮아.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문 돌리고요. 폐지도 주워서 고철상에 팔았어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샀어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드시라고요. 그 순간 종길은 마치 가슴에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오는 동안 이 작은 소녀는 신문을 돌리고 폐지를 주우며 사과 5개를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니? 종길이 물었습니다. 정우예요. 김정우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종길은 정우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작은 소년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종길은 정우를 병실 밖 복도로 조심스럽게 불러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복도 한쪽 의자에 앉은 정우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정우야, 무서워하지 말거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종길은 정우 옆 의자에 앉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아저씨, 저 혹시 뭔가 잘못했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마도 병원에서 쫓겨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전혀 잘못한 게 없어. 종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그 사과들을 샀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래. 신문 돌린다고 했지?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전체에 돌리거든요. 한 부당 100원씩 받아요. 새벽 4시부터? 종길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학교 가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랑 빈 캔을 주워요. 고철상 아저씨가 친절하셔서 좀 비싸게 쳐주세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종길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살 아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딸 수연이가 그 나이였을 때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니? 종길이 물었습니다. 신문 돌리면 2만 원 정도, 폐지 주우면 운이 좋으면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요.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폐지가 젖어서 안 되거든요.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종길은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3만 원을 번다고 해도 한 달에 90만 원 남짓이었죠.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루 식비로 쓰는 돈보다도 적었거든요. 그 돈으로 생활하기 어렵지 않니?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정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다치신 후로는 제가 혼자 해야 해요. 혼자서? 종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살 아이가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네, 밥도 제가 해먹고 빨래도 하고요. 아빠 병원비도 제가 벌어서 내야 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종길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분노가 정우를 향한 것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편안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니? 종길의 질문에 정우는 더욱 울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정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종길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루에 쓰는 돈이면 정훈의 한 달 병원비를 댈 수 있었거든요. 아니,
1년치도 충분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비가 밀린 상태야? 종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2달치가 밀려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아빠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종길은 정우가 가져온 사과 바구니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바구니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으로 산 사과들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가져온 1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는 어떨까요? 그저 돈으로 해결한 기계적인 선행에 불과했습니다. 진심도 정성도 들어가지 않은 차가운 선물이었죠. 정우야, 내가 가져온 그 사과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구나. 종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종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분명 그 사과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할 거야. 종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종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종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써도 남는 돈이 있는데 정우는 아버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있다니요. 그때 병원 방송에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5호실 응급 상황. 의료진은 즉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5호실은 정우 아버지가 있는 병실이었거든요. 종길은 서둘러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305호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문 앞에는 정우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정우야, 무슨 일이야? 종길이 다급하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우는 종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뛴다고 해요. 종길은 정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실 테니까.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죠. 의사는 정우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하세요. 제발 수술해 주세요. 정우가 울며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야. 응급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 후 치료비까지 합하면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 의사의 말에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10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종길은 정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살 아이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절망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의사 선생님,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빠 하며 병실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거든요. 간호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돈을 못 내면 아빠가 죽을 수도 있대요.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정우가 종길에게 매달렸습니다. 종길은 정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었죠. 나는 돈이 썩어 넘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애원해야 하다니. 그동안 종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을 더 사고 값비싼 차를 바꾸고 의미 없는 사치품들을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중요한 곳에 돈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정우야, 울지 마. 종길이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정우의 눈에 희망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종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의미 없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1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종길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오후 6시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종길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정작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쓸 줄은 몰랐구나. 종길의 내면 독백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정우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8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3층 중환자실만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정우 아버지의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종길과 정우는 복도 의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뭔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종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아저씨. 배고프지 않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팠지만 아버지 걱정에 음식이 넘어갈 리 없었죠. 그때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정우야, 아버지 상태가 더욱 위험해졌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장 박동수도 불안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우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해.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을 시작할 수 없어.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정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어떻게 5천만 원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죠. 종길은 정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들어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낯선 사람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정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종길도 뒤따라 들어갔죠. 정우는 아버지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버텨주세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데.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정우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밤새워서라도 돈을 벌어올게요. 그 모습을 보던 종길은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2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일이 있었죠. 그때 가난했던 종길네 가족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온 집안이 뒤집혔었습니다. 아들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종길은 그때 아버지, 꼭 살아야 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치료받게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했었죠. 결국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종길이 건설업에 뛰어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다시는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된 후에 종길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돈만 들이고 일로 도망쳤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이 아이와 똑같았구나. 종길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아이 마음과 같았어. 정우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빠 없으면 정말 무서워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순간 종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벽, 남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던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이제라도 누군가의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종길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잃은 아버지께 드릴 마지막 사죄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정우는 의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병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때 종길이 일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하십시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수술비가. 의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필요한 돈 전부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종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길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내 아버지를 살리는 게 곧 내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다. 종길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수술 준비를 지시했고 간호사들이 정우 아버지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움직이는 침대를 따라 뛰며 말했습니다. 아빠, 꼭 살아서 나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종길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종길과 정우는 나란히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만 계속 켜져 있을 뿐이었거든요. 정우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종길은 그런 정우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이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아빠는. 고마워하지 마. 종길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오히려 늦어서 미안하다.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늦었다고 하세요? 종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말이야. 아저씨 아버지도 아프셨어요? 응, 내가 20살 때였어. 그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지. 종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꼭 아버지를 살려드리고 싶었어. 정우는 종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슬픈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 뒤로 나는 다시는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종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 맞아. 하지만 부자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종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 돈만 들이고 일로 도망쳤지. 정우는 종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13살이지만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내가 곁에 있어주는 거였을 텐데. 종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를 보니까 그때의 내 모습이 보여.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던 그 마음 말이야. 아저씨는 착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정우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착하지 못했어. 돈만 벌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 종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건 달랐어.
돈은 없어도 아버지를 향한 진짜 사랑이 있었지.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벌떡 일어섰죠.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나쁜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아저씨,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왜 매일 병원에 과일을 가져오세요? 돈이 많으시면 다른 재미있는 일도 많을 텐데. 종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나 봐. 돈은 많지만 외로웠거든. 종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우셨어요?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요? 집이 크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외로울 때도 있어. 종길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외국에 있고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도 없었거든. 정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 외로우세요? 글쎄, 너를 만난 후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종길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보여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 저도 아저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종길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저씨가 있잖아.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한 가족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새벽 4시 수술실 앞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종길과 정우는 거의 7시간을 기다린 상태였죠. 정우는 종길의 어깨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종길은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정우는 종길의 어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됐나요?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회복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종길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정우가 또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빠르면 내일 오후쯤 의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종길도 눈물이 났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니.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써왔던 돈들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르겠더군요. 의사 선생님, 앞으로 드는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종길이 물었습니다. 재활치료와 정기검사 비용까지 합해서 6개월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종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종길을 향해 다시 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하지 마, 정우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종길이 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정우,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죠.
정우는 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인사드려요. 종길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아버지 병상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들어주어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정우야,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며칠 못 자고 못 먹었잖아. 종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내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니?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와. 종길이 다시 권했습니다. 정우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올게요. 아저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게. 혹시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바로 연락드릴게. 종길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집으로 가고 나자 종길은 혼자서 정우,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든 환자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이제야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게 됐구나. 종길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해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 3시쯤 정우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왔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어떠세요? 정우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안정적이야. 의사 선생님이 오후에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종길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두 사람은 재빨리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우, 아버지의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없던 눈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정우를 바라봤죠. 정우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빠.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셨어요. 종길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죠. 3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종길은 평소와 다른 설렘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우, 아버지가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었거든요. 지난 석 달 동안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정우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이었죠. 정우, 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우가 종길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정우, 오늘 기분이 어때? 종길이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드디어 아빠와 집에 갈 수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우,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종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이제 가족인데 그런 인사는 필요 없어요. 종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종길과 정운에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종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정우, 아버지의 재활을 도왔고 정우의 학업도 챙겨주었죠. 정우는 종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종길도 정우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저희 집이 너무 좁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종길은 정우네에게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것을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아버지가 완고하게 거절했었거든요. 자신들이 벌어서 살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집이 좁으면 어때? 마음만 넓으면 되는 거지. 종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정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종길에게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정우가 정성스럽게 치운 집안에는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우가 식탁 위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가 아니라 정우가 손으로 직접 엮은 바구니였어요. 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구나. 종길이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가 항상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셔서 저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정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종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우가 만든 이 작은 바구니가 자신이 사온 어떤 비싼 과일 바구니보다 소중했거든요. 정우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와서 같이 저녁 먹어도 될까? 종길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매일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가족이니까 매일 같이 지내야지. 종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할아버님 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종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작은 집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전부였지만 종길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평생 먹어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와서 정우와 같이 숙제하고 아버지와 산책도 하고 그래야지. 종길이 대답했습니다. 정우, 아버지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종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하는 동안 종길은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종길은 거실 탁자 위에 2개의 과일 바구니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사온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 또 하나는 정우가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바구니였어요. 두 바구니를 바라보며 종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바구니였지만 이제는 똑같이 소중해 보였거든요. 아니, 어쩌면 정우가 만든 바구니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쌓은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마음으로 쌓은 인연은 영원히 남는구나. 종길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품고 말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정우네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설렘과 함께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인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종길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라는 작은 천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